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으신 거죠. 결혼식도 신혼 여행 비용까지 해서 3,200만 원으로 결혼했고요. 결혼하고도 저축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면서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남편 사정으로 3, 4년 정도 따로 지냈어요. 딱 그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집을 빼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집에서 아버지의 은퇴와 함께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집안에 빚이 많았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보통 아버지분들 중에 좀 약간 권위가 좀 있고 이러신 분들이 내가 알아서 해 했는데 알고 까봤더니 진짜 알아서 막 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퇴직금도 매년 정산 받아가지고 본인 용돈으로 쓰신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자녀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 이게 참 뭐 부모님으로 속상한데. 부모님이 돼버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아버지 혼자 쓰는 카드값 100만 원 등 해가지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퇴직금 나올 거라는 생각에 카드 현금 서비스? 네. 이제 아버지 퇴직하시니까 그래 퇴직금 나올 거야. 그때 그 퇴직금으로 갚자라는 생각으로 현금 서비스를 급하신 김에 생활비 목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현금 서비스 이율이 그냥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끝까지 몰렸을 때 쓰는 건데. 저건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많은 대출들이 있지만 심지어 대부업 대출보다도 안 좋은 게 카드 현금 서비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부업 대출은 사실은 사채라서 개인 간의 사채라서 그게 그 신용 점수가 떨어지질 않아요. 몰라요. 그 신용 평가 회사에서 모르는데 카드 론보다 안 좋은 카드 현금 서비스. 저 소액 대출이잖아요. 네. 진짜 많아봐야 100만 원 단위. 그런데 굉장히 고금리. 근데 단기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10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쓴다고 해가지고 저걸 받는 순간 그냥 신용이 확 무너지는. 확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건 절대 10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받는데 뭐 지금 얼마나 하죠? 지금 14%, 법정률이 20%만 하나요? 법정률이 20%인데 거의 그냥 보면 20%. 19.99 이렇게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부 사채 쓰는 거나 사채 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연금에도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63세부터 받으셔야 되는데 120만 원으로 줄었다. 아버지가 그냥 막 쓰시는 스타일이시네. 이래저래 막. 근데 어머니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 하셨는데 이게 당장 아마 손 벌릴 곳이 없으니까 20%짜리 쓴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 와중에 여름에 가족들 몰래 사업을 또 하셨어요. 현재 한 달 순이익이 80만 원인데 투자금은 2천만 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더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한 이제 전화 통화를 보니까 2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천 쓰신 것 같다. 근데 3천 쓰셔가지고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버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수익률이 나쁘진 않은데 3천 써서 100만 원이면 잘 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그냥 하루 온종일 월화수목금토일 붙어 계셔야 된대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러면 하면 안 돼. 그건 그냥 3천만 원 투자한 것뿐이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맞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계속 퇴직금 나올 거라는 거짓말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어머니는 안심하다가 이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총 자산이 많진 않은데 뭐 아파트 같은 게 이제 거래가 좋지 않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주택이 4채가 있는데 2채는 전세랑 매매가가 동일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깡통 전세 뭐 이런 거죠. 이제. 걱정됩니다. 저것도.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3억 2천짜리인데 주담대가 1억 5천이 있습니다. 반이 대출. 네, 그리고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땅도 있는데 이게 공동명의에다가 재개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현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인지 성향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저 미래 가치를 엄청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어차피 이거 다 해결된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뭐 10억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고 땅 이거 개발돼 봐라야 10배 올라간다. 싹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다 정리된다. 내가 나중에 다 해줄게. 약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 걱정하지 마. 근데 당장 현금은 없어. 그렇지. 생활비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식들한테 이게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 야 나중에 다 갚아줄 테니까 야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선 잠깐만 좀 줘. 어차피 이게 아빠 돈이냐 다 너희들한테 갈 텐데. 그렇죠. 어차피 이거 다 넣어줄 거다. 이거 나중에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지금 팔아? 이런 얘기하지. 지금 팔아 그러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아직 젊은데 당장 살 곳도 없으시고 해결 방법이 없어 보여가지고 저희 부부가 주담대 1억 5천을 끼고 저 집을 받아서 부모님을 살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3억짜리를 1억 5천 대출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사서 부모님은 거기 거주하게 하자. 일단 저희가 5,6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해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랑 캐피탈도 있었어요. 대신 갚아드렸어요. 자동차 할부금. 여기 너무 세니까 우선은 이걸 좀 갚았고 25년 1월에 아버지가 이제 연금 받으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대출을 받으셨던 3천을 갚고 이게 사학연금 우리가 국민연금은 일시금 수령이 안 되지만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엄청나게 손해를 감수하고 일시금 수령이 돼요. 저걸 받아야 돼요? 저거를 일시금 수령으로 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왜? 앞서 연금액이 확 줄었다는 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와. 저걸 일시금 수령으로 하시는 바람에 아까 180만 원 받으시는 연금액이 130 정도로 줄어든 거고. 아, 그럼 연금은 연금대로 나오지만 연금은 이제 사학연금도 가입해 두시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이제 거. 국민연금 아, 다른 연금도 개인연금 가입을 같은 거? 가입 네.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으셔가지고 두 개를 이제 동시에 갖고 가시다가 사학연금 쪽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우선은 내가 너 갚아줄 테니까 5,600 먼저 네. 갚아라라고 하신 거네. 그래서 저희 손에 1억 2천 정도의 현금 순자산 있을 걸로 예상되고 1억은 주담대 갚고 나머지 5천은 제 명의로 주담대를 받아서 돈을 모으면서 2년 동안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아버지 집에 1억 5천 지금 대출 껴 있으니 1억으로 대출 갚고 5천 정도 주담대 받고 그거를 이제 2년 정도 꾸준하게 갚아가지고 없애고 네. 집이 대출이 없는 그 집에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어머니는 거죠. 120만 원, 아버지는 80만 원, 동생이 또 8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탤 예정이라서 280 정도로 생활하셔야 되는데 이 소득도 얼마나 유지될지 몰라서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은 어쨌든 우리 그 딸이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비는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든 일하시고 동생이 내가지고 하면 버틸 수는 있으니까 네. 더 사고 치지만 않으면 해결은 우선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결혼했기에 저의 가족은 제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친정 식구들이 벼랑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있을 수만 없었고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분이 커진 부모님의 씀씀이와 거짓말을 통해서 나온 빚과 금전적 사고 등 때문에 참 지금 답답한데 저도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이제 남편한테 헌신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다 동의를 해주신 어떡하냐 거죠. 저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우선 도와주자. 이제 뭐 소득이 뭐 나쁘신 편은 아니니까 저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1차로 막아주고. 네. 근데 이 2차는 터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달라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판단한 게 맞는 건지 좀 조언을 달라. 그리고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부모님이 뭐 옛날부터 뭐 우리한테 뭐 잘못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비난은 하지 말아달라. 현명하지 못하게 그냥 좀 돈 관리를 잘 못하셨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거 상황을 보고 네. 이게 전화 연결은 오늘 안 되기 때문에 전 상황을 좀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세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거네요. 네. 지금 지금 500에 50. 아내분이 사는 건 500에 50만 원 정도고 남편분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그것도 월세 한 50만 원 나가고 그러면 뭐 집을 아주 비싼 거를 얻으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면 나름 진짜 착실하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죠. 결혼 비용도 요즘에 3천 정도에서 그러니까. 끊으셨다면 검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하게는 안 쓰셨다. 500에 50 정도라면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뭐 이렇게 또 집을 빼야 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상은 에어비앤비로도 무조건 나갑니다. 이건 무조건 나가요. 왜냐면 남편이 제 그 지인도 제가 말한 대로 집을 다 뺐어요. 결혼하고 집을 빼고 네. 남편은 이제 뭐 저기 해외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들어오니까 막 6개월 막 4개월 한 번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한 2주 정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2주나 있으면 2주도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더 불편한 거죠. 이 남편분도 3, 4개월마다 한 번씩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처갓집에만 있기도 뭐하고 그렇죠. 막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원룸처럼 그냥 여자친구 자취한다 생각하고 딱 세팅하라고 제가 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죠. 부모님이 또 K3도 주셨네. 주셨어.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지.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뭐 차도 주시고 막 하니까 괜찮으신가 보다. 연금도 있으시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사고가 터진 겁니다. 돈 못 모으는 이유는 없다. 아니 근데 여지껏 잘 근데 모았죠. 저축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나가면서 이제 나가신 게 한 두세 달 정도 되셨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3년은 더 있어야 돼요. 네,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남는 돈 일단 통장에다가 모으고 있는데 그게 한 평균 내보니까 200-300 정도 모이더라. 네. 그리고 뭐 결혼한 이후에도 그 해외 나가시기 전에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돈 모은 거 자산을 보면은 뭐 나쁘지 않게 모으셨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저축도 평균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그냥 다 통장에 그냥 넣고 계시고 다 넣고 있고. 식비가 120만 원? 이게 뭐죠? 그 해외에서 남편분 쓰는 식비랑 본인 쓰는 식비랑 다 합쳤을 때 저 정도. 근데 해외 생활을 하면 뭐라도 좀 이렇게 해외 그 지원을 좀 해주는 게 있지 않나? 글쎄요, 이제 회사마다 그게 다를 것 없나 같은데 보네. 아마 급여를 이만큼 주는 대신에 거기서 알아서 해라. 네, 라고 급여는 하는 뭐 건지. 많이 받으시니까 네. 그 월세 100, 보험료 44만 원. 또 여기서 보험이 또 크네요. 이게 보험이 커서 여쭤봤더니 네. 이분이 또 아내분이 네.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내년 1월에도 좀
병원 치료를 큰 걸 앞두고 계시고 네. 그래서 여지껏 또 혜택을 좀 많이 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아까운 것보다 여기서 나온 보험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분은 뭐 보험의 혜택을 받는 네, 분이니까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해야지 깰 뭐. 수도 깨면 네. 뭐 다시 가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네, 또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건강보험도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구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진짜 많이 떼갑니다. 네.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건강보험이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면 아시겠지만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근로자분들이 오히려 속편할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속편한 거예요. 이게 뭐 다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자 한번 딱 내시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나는 진짜로. 아픈 데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이걸 내가 이만큼 내야 돼? 오. 할 정도까지 많이 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뭐 저거. 보험 다 의미가 없어. 건강보험료로 막 얼마씩 내는 거 보면은 네. 그냥 차라리 아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진짜. 네. 그래서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이제 혜택도 받고 있긴 하지만요. 용돈이 한 4에서 60만 원 정도. 네. 경조사에도 한 4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사실상 두 명이서 따로 사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각자 분리해 가지고 돈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각자 분리해서 저축률을 다시 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딱 그런 형태시래요. 이제 월급을 거기서 보내주시는 건 아니고 그게 또 번거로워가지고 현지에 있는 그냥 거기 통장에다가 모으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그러니까 정도. 아내분은 지금 220 정도 버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고 네. 남편분은 아까 뭐 한 400, 500 벌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도 그 저축률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각자 따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한 7, 800 버니까라고 생각해버리면은 한국에서 너무 많이 쓸 수도 있어요. 너도 쓰고 지금. 나도 네. 쓰고.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다 쓰면 나중 되면 답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이 한 8천 정도 있으시네요. 거기다가 빌려드린 돈이 또 5천이 있는 거예요? 네, 5,500을 빌려드렸으니까 저거는 이제 내년 1월에 받으실 돈이고. 네, 그러니까 돈을 잘 모으셨네요. 잘 모으셨어요. 1년 동안 바짝 잘 모으셨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모으지? 그 전에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좀 모아놓은 것도 모아놓은 있었겠죠?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1년간 그렇게 크게 뭐 소비를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셨나 봐요. 한국에 있을 때는. 네. 이제 나가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요 정도 잘 모으셨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그 생각을 하신 거죠. 여지껏 우리가 잘 모았으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우리 명의로 그냥 집 사가지고 거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해도 5천 정도는 한 2년 정도면 대출 다 갚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차곡차곡 아직 당장에 집 살 계획은 없으니까 돈 모아서 집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네.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건설사 다니면서 해외 막 나가고 이런 친구들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주재원으로 가는 뭐 삼성전자 친구들도 보고 하면은 제일 이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나가면 기본적으로 한 1.5배 뭐 많이 주는데 막 2배도 주거든요. 오. 물론 거기도 물가가 좀 있긴 하지만 네네. 그에 맞춰서 소득을 많이 줘요. 그리고 해외에서 벌면은 그 연말정산 같은 거 막 많이 깎아줍니다. 외화벌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득 공제가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수령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많이 버니까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럽 간 애들 거의 다 일주 다 하고 뭐 간 김에. 스코틀랜드 절벽 가가지고 막 간 김에. 그거 사진 찍고 있어. 근데 그거 보면서 왜 그러냐 하지 마라 그런 거 라고 했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멀리 갔으니까 뭐 그쵸. 체코부터 해가 쫙 한번 막 다 돌고 오거든요. 뭐 여행 가려고 해도 따로 돈 쓰는데 나온 그래서 김에 결과적으로 해외 나가서 고생은 했는데 모은 게 딱 3년 뒤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에 있는 거 대비 돈을 뭐 모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못 모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괜히 따로 살기만 하고. 괜히 소비 이것만 커지고. 소비도 엄청 커졌죠. 네. 그래서 이게 해외에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니까 그만큼 내가 더 저축을 바짝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행은 나중에 가시고 뭐 하면 되는 거지. 나가서 일하시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남들 뭐 3년 걸릴 저축액을 나는 뭐 2년 만에 달성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관광하고 온다니까 진짜 해외 가가지고. 그 고생은 고생대로 네. 하고. 오히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분이 또 3개월에 한 번씩 또 글로 가요. 그리고 또 가. 왔다 갔다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값으로 1년에 한 1,000만 원 넘게 쓰고. 또 간 김에 또 여행 관광 가면 해야죠. 또 여행을 가. 네. 그러면서 갑자기 뭐 오픈카 빌려가지고 막 일주하는 애가 있어. 갑자기 대륙을 막 횡단하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그러실까봐. 이게 이제 해외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진짜 저축하는 거 보면 많이 버시면 많이 그 쓰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그렇게 안 들면 처음에 저축률을 높여야겠다라는 습관이 안 들면 월급이 높아져도 차가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고 맞아요. 입는 옷이 바뀔 뿐이지 저축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소득이 높다라고 해도 저축률이 실제로 진짜 안 높습니다. 보면 맞아요. 교육비로 2배, 3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저축액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애초에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정말 이 소득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저축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냥 저축 그 뭐 생활비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냥 돈을 더 버니까 그냥 저축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야, 잘 벌린다 하니까 이때 돈 쓰다 보면요. 이게 평생 해외에서 하실 게 아니니까 다시 국내 들어오면 이제 반토막 난단 말이죠. 근데 소비는 또 소비대로 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찍고 이런 분들도 걷잡을 수가 나타납니다. 없습니다.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부모님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뭐 의견을 하나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거 부모님의 주택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는 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서 복잡해지죠. 그냥 정말 꼭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여유가 네.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차라리 빌려주셔라. 빌려준다. 네. 지금 이미 빌려주시긴 했잖아요. 빌려줬다가 다시 받을 거긴 한데 아마 이제 주택담보대출 갚고 이러시는 게 부담이 될 것 같다면 연금이 네. 이제 63세부터 나오시니까 한 2, 3년 정도 남으셨대거든요. 아버지가. 네. 그 연금 받으실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잠깐 돈을 빌려들여서 없애줄 지언정 이걸 명의를 굳이 취득해가지고 거기에 모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저도 이거 동의는 하는 게 명의를 섞지 말라고 맨날 다들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28살 정도 되셨으니까 뭐 생애 최초 뭐 이런 것들도 혜택 다 날라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을 못 팔아요, 뭐 나중에. 그냥 이건 이 돈은 없어진 거야. 그냥. 없어진 겁니다. 네. 없어진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뭐 가지고 이게 뭐 집값이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걸 기대하실 수도 있지만 못 팔아.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계속 사실 확률이 높거든요. 부모님이. 부모님 나이 정도 됐을 때 이사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 팔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분들 다시 뭐 월세나 뭐 이런 걸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집이 좁거나 좀 그래도 자기 집에서 살고 싶지 남의 집에서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사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어렵죠. 네. 네. 쭉 여기서 진짜 한 10년, 20년 살고 특히나 이제 은퇴하신 시점에서는 정착하고 싶지 집값 조금 싼 데로 가자 우리 형편에 맞는 곳으로 가자 이제 생뚱맞게 다른 타지에 가가지고 거주하시고 적응하시는 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명의를 섞어주는 거로 해가지고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저 가지고 있으면 뭐 집값 올라가고 뭐 그러면 나중에 뭐 우리가 당장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투자성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네. 이거는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돈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조금 속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지금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돈을 해결해 준다고 될 저는 솔직히 상황일까? 그래서 조금 지원도 좀 꺼리는 게 아버님이 이게 한순간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꾸준히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꾸준히 차를 캐피탈로 사시고 그 중간중간 연금도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쓰시고 그리고 그거 퇴직금 나올 것이다라고 어머니께까지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 거 보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해결을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지라고 하는 아버지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한순간에 아우 내가 진짜 잘못했네 이제부터는 안 그래야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었으면 이렇게 사연 안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네.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어쩌죠라고 아마 왔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치. 왜냐면 지금 아버님을 추정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이 되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밑빠진 독을 우선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남편과 모은 돈을 그냥 밑빠진 독에다 물을 채워주는 개념이면 저는 금방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순식간에 나가지 않을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못 파는 거는 뭐 맞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안 맞으면. 근데 그걸 담보로 대출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대출 받고 해가지고 아버님이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남편과 내 돈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벌 돈을 다 갖다 집어넣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너무 불안해요 지금. 근데 여기 밑빠진 독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까지 같이 엮여 들어가는
가는 이제 상황이 와이프가 되면 같이 연결돼요. 같이 연결되죠. 근데 나오진 않아. 네.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앞으로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네. 결혼하셨기 때문에 남편과 내가 잘 사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죠.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을 도와드렸을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그래서 같고요. 저는 뭐 이번에 뭐 설날이든 뭐 언제든 한번 만나서 부모님 만났을 때 특히 아버지한테 있는 거 다 오픈해라. 등기부고 뭐 있는 거 다 가지고 와라라고 한번 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도와줄 건데 최소한 도와줄 거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분한테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벤처 투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따져보잖아요. 사업성 따져보고. 근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럴 수 있잖아. 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너는 그냥 이 집이나 해결해. 막 이럴 수 있어. 그럼 거기서 도와주면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게 아까 집이 4채 중에 2채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게 보증금 낮춰주세요. 이거 매매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90%로 낮아졌으니까 이것도 80%로 80% 낮아질 확률도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한 검토하고 2천, 3천 또 빼줘야 돼. 네, 그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빼줘야 되는데 그 여유 없죠. 자칫해가지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에 대한 거 가압류 걸리기 시작하면 저 지금 재개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 땅마저도 저것도 날아갈 수 문제가 있죠.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계신 저 땅에 가등기를 걸어놓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놓거나 근저당이라도 걸어놓거나 그렇게 해놔서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그게 아버지도 살리고 본인도 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매매가 안 좋아서 뭐 문제 있는 그 2개의 주택이 있지만 요것도 이제는 아버지 수준에서는 소득이 끊긴 상황이니까 좀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네. 그 폭탄을 하나 둘 안고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갔다가 뭐 하나 딱 터져버리면 그냥 연쇄 폭발이거든요. 잘 될 거야라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내 기본 근로소득이 쭉 나오는 그쵸. 시기는 버틸 수 있죠. 생활비나 이자를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으로는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규모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저 전세 2개 준 거 세입자가 나가면서 임차권 설정하면서 갑자기 경매 친다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우선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의라도 좀 어떻게 좀 쪼개든지 뭐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아까 뭐 재개발 저런 거를 내가 사줘. 얘를 너무 좋으면 저걸 내가 사주고 저거 안 팔리니까 저건 뭐 그렇죠. 가능하면요. 그 뭐 입주권 이런 게 나오면 뭐 그런 거 사주면서 부모님한테 일부 금액이 이제 지원되는 경우로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주체가 달라지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있는 집도 예를 들어 뭐 투자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 집을 내가 사고 부모님은 나가시는 거지. 부모님하고 어머님은 나가시면서 그 돈으로 빚 정리하시고 이제 월세나 이런 걸로 사시면서 차근차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60세시면 아직 젊으세요. 사실은 어디 가서 이제 뭐 재취업 똑같은 일을 하실 수는 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가 스스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상황. 이게 아버님 연세가 20년 뒤, 30년 뒤가 돼서 80, 90이 되시면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려야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꼭 반드시 필히 도와주셔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이 혼자 스스로 해결하시려다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또 어디 가서 또 막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가장 놀랬던 부분 요 사학연금을 네. 일시금으로 받으셨다는 거. 요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 솔직히. 저거는 굉장히 손해라는 건 누구든 알고. 누구든 알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말렸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저걸 왜 받았을까를 굳이 추정을 해보면 두 가지 안이 있겠죠. 있는 빚을 갚는다 1번,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불려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저거 30만 원, 40만 원 받아서 언제 부자 되냐. 요거 한 방에 받아가지고 빚도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남은 돈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셨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뭔가 좀 그 밑빠진 도구에 이걸 수리하시려는 개념보다는 물을 더 많이 가져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충당하겠다. 세는 것보다 더 많이 많은 부으면 돈을 돼. 가져오겠다. 네. 그러니까 너도 뭐 좀 있으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지금은 이 사연자님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지금은 어린 그럴 수 나이고 있죠, 지금은. 네. 이 정도의 이 돈을 모았으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이 우리 여유 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네. 이게 시드가 되는 거고 이걸로 지금 잘 불려나가야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 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1억 이상 뭐 지원해 주시면 우리는 뭐 4천만 원 남는 건데 거의 없는 거고 없어요. 저축률도 지금 뭐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뭐 4년 뒤에 열심히 남편분 해외에서 돈 벌어 와봐야 딱히 뭐 남는 돈이 거의 없단 말이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우리도 뭐 아이도 낳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의 인생도 살아야 되는데 네네. 그때 되면 부모님은 더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요. 대출 이런 거 해결 안 돼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가서 또 도와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때면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게 저 재개발 저거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밖에 않죠.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안 알아봤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재개발 된다더라, 뭐 아니면 뭐 이게 뭐 얼마라더라, 뭐 이런 거지. 실제 알아보시면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미 전세가 뭐 매매가를 막 넘어가 있는 뭐 그런 빌라를 가지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도와드릴 여력은 없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순자산이 한 15억 정도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15억 정도. 15억에서 한 17억 정도 있으시면 뭐 1억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건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 전 재산 다 털어서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재산의 100%를 터는 거예요. 네, 100% 이거는. 털어드리고 그다음에 나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편한테 잘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닌 거지. 그냥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거지. 잘하려면 본인이 한 2천만 원 버시면 됩니다. 월 2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메꿔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다 힘들어집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이런 것도 지금 더 줄이셔야 되고 지금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 부모님과 부릴 상관없이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또 몸이 안 좋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또 내가 또 이제 일을 그치, 못하게 그렇죠, 되실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냥 그런 우리가- 것까지 고려해야 돼요. 네. 최악의 상황을 늘 가정을 해야 돼요. 이게 네. 미래 계획을 할 때는 야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요 잘못 이 리스크는 어떡하지를 생각해야지 긍정적인 부분. 요거는 재개발 잘 되면 해결되겠지. 요건 요 집이 잘 팔리면 해결되겠지. 이래 버리면 그럴 거면 로또 1등 받으면 해결되겠지. 그렇죠. 뭐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이러면은 돌이킬 수 없겠다라는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부모님 나이대 정도 되시면은 이제 자산이 어디 막 묶이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오래 묶이면 안 되고 언제든지 황금성이 높은 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황금성이 이렇게 높은 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세 2개 뭐 지금 깡통 전세 된 거 그거라도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를 뭐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산을 좀 정리하는 거를 도와주시고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에 도와주시는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나이가 어리시고 아마 부동산 개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집 사가지고 우리가 사서 그냥 저기에 살게 해드리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무한테도 좋지 않고 그 누구한테도. 특히 남편한테 정말 못할 짓이야 이거. 네, 남편한테 네, 못할 짓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알아서 빚 정리하셔가지고 뭐 다 털었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우리도 잘 되고 부모님도 다시 일어서서 나중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너무 같습니다. 비난은 말아주세요. 네,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